2024년 7월 31일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진숙. 하지만 그 임명 이틀 만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극우적 발언. 언론인 출신이라는 그가 왜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들었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961년 7월 4일 경상북도 성주군에서 태어난 이진숙은 어린 시절부터 성취욕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성주군은 전통적으로 선비 문화가 발달한 보수적인 지역으로 28개 성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사는 성씨의 고장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딸이 좋은 대학에 가서 출세하길 바랐고 이진숙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대구 신명여고를 졸업한 후 경북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입학한 그는 대학 시절부터 언론계 진출을 꿈꿨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물질적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시대였고 이진숙 역시 그런 시대 정신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었습니다. 한국외대 동시통역대학원을 거쳐 1986년 MBC에 입사한 이진숙은 처음에는 열정적인 기자였습니다. 사회부 기자로 시작해 정치부, 국제부를 거치며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는 진보적 성향의 기자로 분류되었고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기사들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점점 승진하고 지위가 높아지면서 그의 가치관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안정적인 지위와 경제적 풍요에 대한 욕구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2000년대 들어 이진숙은 MBC 내에서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홍보국장, 기획홍보본부장을 거쳐 2014년에는 보도본부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는 점점 권력 지향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MBC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강해지면서 이진숙은 저항하기보다는 순응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김재철 사장 체제 하에서 벌어진 언론 장악 과정에 적극 협력했고 그 대가로 더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그의 변화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보도본부장으로서 전원구조 오보를 바로잡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부의 불리한 보도를 막기 위해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참사 당일 승객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금 계산 보도를 내보낸 것이었습니다. 언론인으로서의 양심보다는 권력과의 관계를 우선시한 결과였습니다. 2015년 대전 MBC 사장으로 부임한 이진숙의 행보는 더욱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는 재임 3년간 업무 추진비와 접대비 명목으로 총 1억 4천여만 원 사용했는데 상당 부분이 개인적 용도로 의심되는 지출이었습니다. 서울 대치동 자택 근처에서만 87건, 1,6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근무지는 대전인데 평일에도 서울집 근처 제과점에서 4,000원짜리 빵을 사거나 한식당에서 혼자 식사하며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사직서를 제출한 2018년 1월 8일 당일의 행태였습니다. 그는 오후에만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한 제과점에서 43만 원, 30분 후 다른 제과점에서 53만 원을 연이어 결제한 뒤 서울로 올라가 자택 근처 한식당과 카페에서 추가로 결제했습니다. 회사를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진숙의 극우적 성향은 SNS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2022년 그는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노랄 리본을 두고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세력이 노랄 리본으로 온 나라를 뒤덮었다. 앞날이 노랗다. 고 조롱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이틀 후인 2022년
11월 1일에는 MBC와 KBS가 헬로윈 축제를 예고하면서 더 많은 청년을 이태원으로 불러냈다. 는 글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참사의 책임을 언론에 떠넘기는 전형적인 극우 음모론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극우 인사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021년 그는 뉴라이트 대구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표병관 씨로부터 고액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표 씨는 5.18은 북한의 역사 라거나 5.18은 광주 전라도의 최고 상품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도 어느 누가 총을 들이대고 칼을 들이대고 데리고 가느냐 며 강제성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이진숙의 행보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언론인으로 시작해 대학 총장까지 지낸 지식인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의 인생에서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그리고 만약 그가 다른 길을 걸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1932년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나 1950년 송광사에서 출가한 후 평생을 청빈하게 살며 무소유의 정신을 실천한 분입니다. 그의 대표작 무소유는 1976년 출간된 이후 수백만 부가 팔리며 한국인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습니다. 법정 스님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소유에서 자유로워질 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는 것입니다. 그는 많이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얻는 것은 적어진다. 비우고 또 비워야 채워진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진숙이 젊은 시절 이런 가르침을 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정 스님의 또 다른 가르침은 권력과 명예에 집착하지 말라. 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아등바등하지 말고 낮은 곳에서 진실을 추구하라. 고 하셨습니다. 이진숙이 MBC에서 승진하며 권력 지향적으로 변해갈 때 만약 이런 가르침을 떠올렸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놀라운 변화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한 언론인은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읽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출세와 돈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특종을 내고 승진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죠. 하지만 법정 스님의 글을 읽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언론인은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지 권력에 빌붙는 것이 아니라는 걸요. 그는 이후 권력 비판 기사를 쓰다가 좌천되기도 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물질적으로는 손해를 봤지만 정신적으로는 훨씬 풍요로워졌어요. 법정 스님 말씀처럼 진정한 부는 마음의 평화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법정 스님은 역사 인식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되 증오하지 말라. 하지만 그 아픔을 외면하거나 부정해서도 안 된다. 고 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상처와 분단의 아픔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새로운 증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갈등이 생겼을 때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생각해보라. 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한 대학 총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총장은 학내에 역사적으로 민감한 조형물 설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저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선한 것은 결국 승리한다는 말씀을요. 그래서 학생들과 교수들, 시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반대하던 사람들도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고 결국 모든 구성원이 동의하는 선에서 조형물이 설치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법정 스님 말씀처럼 진실 앞에서는
모든 편견이 사라진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법정 스님의 글에서 정신적 위안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부당한 권력에 굴복하지 말되, 그렇다고 증오에 사로잡히지도 말라 는 가르침은 많은 이들에게 균형 잡힌 저항 정신을 제공했습니다. 1990년대 IMF 외환 위기 때도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쫓다가 나라 전체가 파산 위기에 몰렸을 때 사람들은 다시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부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적게 갖고도 만족하는 것이라는 가르침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한국 사회의 변화 과정에서 법정 스님의 영향력은 계속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무소유 정신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 제로 웨이스트 등의 움직임이 바로 법정 스님 가르침의 현대적 실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대기업 임원은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접한 후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만 추구했어요. 그런데 법정 스님 책을 읽고 나서 깨달았죠. 그런 식으로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다는 걸요. 그는 이후 회사에서 윤리 경영을 주도하고 개인적으로도 기부와 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 말씀처럼 나눌수록 풍요로워진다는 게 정말 맞더라고요. 예전에는 모든 걸 혼자 독차지하려 했는데 이제는 함께 나눈 기쁨을 알았어요. 이런 변화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한국 사회의 기업 문화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익 추구보다는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계에서도 법정 스님의 영향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학교 운영에 무소유 정신을 도입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적이 아니라 인성이라고 생각해요. 법정 스님 말씀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걸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그 학교는 학습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하고 물질적 풍요보다는 정신적 성장을 중시하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교 폭력이 현저히 줄어들고 학생들의 행복 지수는 크게 높아졌습니다. 정치계에서도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국회의원은 정치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욕심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권력욕, 금전욕에 사로잡히면 진정한 민의를 대변할 수 없어요. 법정 스님 가르침을 따라 항상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실제로 정치 자금을 최소한으로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기 위해 엄격한 자기 규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언론계에서도 법정 스님의 영향을 받은 기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방송국 기자는 언론인의 사명은 권력을 감시하는 것인데 요즘 너무 많은 언론인들이 권력에 빌붙고 있어요. 법정 스님 말씀을 따라 높은 곳을 바라보지 말고 낮은 곳에 시선을 두라는 자세로 취재하려고 합니다. 그는 이후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사들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비록 승진에는 불리할 수 있지만 언론인으로서의 자부심은 오히려 더 커졌다고 말합니다. 국제적으로도 법정 스님의 가르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구의 많은 지식인들이 동양의 무소유 철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법정 스님의 저서들이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출간되고 있습니다. 특히 물질 만능주의에 지친 서구 사회에서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새로운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 교수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 철학은 현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고 평가했습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를 추구하는 서구 문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바로 무소유 정신에 있다. 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이진숙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약 그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떠올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MBC에서 승진하며 권력욕에 사로잡혔을 때,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진실을 외면했을 때, 대전 MBC 사장으로서 법인카드를 남용했을 때, 충남대 총장으로서 소녀상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리고 극우적 발언들을 SNS에 올렸을 때 말입니다. 아마도 그는 매 순간 다른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승진보다는 진실을 택했을 것이고, 개인적 이익보다는 공공의 선을 우선시했을 것입니다. 권력에 빌붙기보다는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인의 역할에 충실했을 것이고, 역사를 외면하기보다는 아픈 진실과 마주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때 이진숙과 비슷한 길을 걸었던 한 언론인은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접한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도 권력에 빌붙어 승진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법정 스님 책을 읽고 나서 부끄러웠습니다. 언론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죠. 그는 이후 권력 비판 기사를 쓰기 시작했고, 비록 승진에서는 뒤처졌지만 언론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되찾았습니다. 법정 스님 말씀처럼 진실한 사람은 외롭지만 결코 고독하지 않다는 걸 실감하고 있어요. 또 다른 사례로는 한때 극우적 성향을 보였던 한 대학 교수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접한 후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고 역사를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진실 앞에서는 모든 아집이 사라진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후 일제강점기 연구에 매진하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가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은 이런 개인적 변화를 넘어 사회 전체의 변화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소유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한국 사회의 물질 만능주의 문화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나 욜로 문화가 확산되면서 과도한 경쟁과 소유욕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익 추구보다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중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법정 스님이 강조한 더불어 사는 삶의 현대적 실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권력 투쟁에만 매몰되기보다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려는 정치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와 특권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도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입시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이 강조한 마음의 교육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력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하려는 기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시민들도 언론의 공정성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같은 언론인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이진숙 사건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권력욕과 물질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관대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온갖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되고 탄핵된 후에도 다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이 제시하는 답은 명확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부터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자신을 바꿔야 한다. 는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각자가 무소유의 정신을 실천하고 권력욕과 물질욕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사회 전체가 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가 필요합니다.
이진숙 같은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시민사회가 끊임없이 감시해야 합니다. 법정 스님은 악을 보고 침묵하는 것도 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부정과 불의를 보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정 스님이 강조한 마음의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실천되어야 하고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넷째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진숙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현재 제도로는 부패한 권력자들을 제대로 견제하기 어렵습니다. 더욱 엄격한 윤리 기준과 처벌 시스템이 필요하고 권력기관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 권한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법정 스님은 생전에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 고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일상에서 작은 실천을 시작할 때 비로소 큰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이진숙처럼 권력욕과 물지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법정 스님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입니다. 최근 들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법정 스님의 가르침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정신적 공허함을 느끼는 젊은이들이 무소유의 가르침에서 새로운 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한 20대 직장인은 법정 스님 책을 읽고 나서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의미 있는 일을 하며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게 되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런 변화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공의 기준이 바뀌고 있고 행복의 의도 재정의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부는 마음의 평화라는 가르침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진숙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준에 대한 성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겸손하게 살되 비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되 오만하지 말라.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욱 낮은 마음을 가져라. 권력은 봉사의 기회이지 특권이 아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우리 사회에 더욱 깊이 뿌리내릴 때 비로소 이진숙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도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전 세계가 물질 만능주의와 무한 경쟁의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동양의 무소유 철학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적게 소유하고 많이 나누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한 환경학자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 철학은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류가 계속해서 더 많이 소유하려 한다면 지구는 결국 파멸할 것입니다. 법정 스님이 제시한 비유는 삶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미래의 열쇠입니다. 결국 이진숙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권력욕과 물지력에 사로잡혀 살면 결국 자신도 불행해지고 사회에도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반면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무소유의 정신으로 살면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진숙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법정 스님의 길을 갈 것인가? 권력욕과 물지력에 사로잡힌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무소유의 정신으로 더불어 사는 삶을 살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 개인의 행복은 물론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길은 걸어가면서 만들어진다 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떻게 걸어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이진숙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이제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권력욕과 물질욕의 유혹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고 때로는 그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